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 하나만 믿고 오직 책만 파고들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참으로 어리석은 욕심이라는 것 안다. 하지만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다. 이성보다는 감정에 휘둘리는 이런 나를 용서하기를 바라면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나는 19살 때 처음으로 인문고전을 만났다. 당시 나는 대학에 막 합격한 상태였는데 아버지는 대학생이 되었으니 이런 책도 읽을 줄 알아야지 하시면서 내게 장자와 순수이성 비판을 선물해 주셨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외하고는 만화책만 읽던 내가 어쩌다 장자와 칸트를 읽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다음 날부터 그 두 책을 들고 근처 대학 도서관 열람실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장자는 그나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칸트가 문제였다. 정말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대학 입학식을 치르기 전에 그 두 책을 완벽하게 떼겠다며 아버지와 약속했기에 매일 머리를 싸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내게 칸트는 안드로메다나 시리우스에서 온 외계인이었다. 결국 3분의 1도 읽지 못하고 입학식을 맞았다. 나의 인문고전 독서 일기는 그렇게 끝났다. 다시 인문고전을 손에 든 것은 20살 때였다. 그 무렵 나는 작가의 길을 걸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있었는데 대단한 작가가 되려면 왠지 인문고전을 많이 읽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십수권의 철학고전과 수십 권의 문학고전을 연달아 독파하면서 파죽 지세로 진행될 것 같았던 나의 독서는 엉뚱한 이유로 중단되고 말았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21살이던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을 거다. 전주교대 도서관 1층 열람실에는 임용시험 준비하는 4학년생들로 가득했는데 난 그중 한 좌석을 차지하고 앉아서 샤르트르의 존재와 모를 노트에 베껴 쓰고 있었다. 한참 독서 산매경에 빠져 있는데 눈치도 없는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다가오더니 야, 너 뭐하냐? 라고 물었다. 나는 괜히 화들짝 놀라고 엉겹결에 존재와 모를 노트인지 가방인지로 덮어버렸다. 나는 작가의 꿈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기들로부터 이상한 놈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 철학서적을 읽는 것이 발각되면 평판이 더욱 나빠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4학년 무렵 미친놈으로 발전했다. 아무튼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왠지 힘이 빠져버렸고 더 이상 인문고전을 손에 잡지 않았다. 나의 인문고전 독서 2기는 그렇게 끝났다. 인문고전 독서 3기는 28살 때 시작됐다. 동기는 대학교 때와 똑같았다. 나는 작가가 되기로 맹세한 몸이었고 대단한 작가가 되려면 뭔가 남다른 독서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당시 나는 인문고전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인문고전이 천재의 존재 그 자체이고 인문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천재와 대화하는 행위임을 마음으로 깨닫는 일이다. 인문고전 독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 독서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 나는 외계어나 마찬가지인 언어들로 무장한 인문고전 바다에서 어적되기 바빴다. 엉터리나 다름없던 나의 독서는 29살에 겪은 한 사건으로 인해 급격히 달라졌다. 나는 외국 자기개발 번역서를 잇따라 베스트셀러로 만든 한 출판사의 사회과학서 원고를 넘기고 몇 달째 기다리고 있었다. 늦어도 여름에 출판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9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전화를 했더니 편집장이 밑도 끝도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거였다. 잘 안 됐구나 하는 직감이 왔다. 출판 거절이야. 지난 10년 동안 일상적으로 받아온 것이었기에 출판사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은 없었다. 단지 나 자신에 대한 원망만 커질 뿐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실력이 없기에 아직까지 이따위 취급을 받고 있단 말인가. 비록 하루로 온통 좌절감에 휩싸여 보냈지만 다음날 바로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몸이 아플 정도로 고민했다. 사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작가란 모름지기 남다른 생각을 하는 존재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글로 표현되는 것인데 나는 너무나 평범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모른 척했던 그 사실을 뼈가 시릴 정도로 고통스럽게 인정하자 인문고전 독서에 대한 마음가짐이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비록
지금은 돌덩어리 같은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나도 천재들의 저작을 죽기 살기로 읽으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 아니 죽기 살기로 읽어서 두뇌로 손톱만큼이라도 달라지게 해야 한다는 각오가 생겼다고나 할까. 나는 인문고전 독서에 인상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 무렵 나는 책 읽기에 미쳐 있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평일에는 평균 1, 2권, 주말이나 휴일에는 평균 5에서 10권을 내 책을 읽었을 정도다. 그럼에도 인문고전 읽기는 전혀 쉽지 않았다. 동양고전은 그나마 재미가 있었지만 서양고전, 특히 철학고전은 너무 어려웠다. 휴일에 10시간씩 파고들어도 두세 페이지 이상 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전날 읽었던 내용을 모조리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덕분에 플라톤의 소피스테스, 디마이오스 같은 책 한 권을 떼는데 각각 1년 이상 걸렸다. 그래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인문고전을 읽었다. 그리고 인문고전 옆에 도서관 4곳에서 대출한 책들을 쌓아놓고 고전 읽기에 지칠 때마다 휴식처럼 읽었다. 인문고전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눈과 귀와 마음을 오직 천재들의 목소리에 맞추자. 즉, 인문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천재의 두뇌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이를 실천하자. 돌덩어리 같던 두뇌가 정말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책은 인문고전이다. 재미없기 때문이다. 서양 철학 고전을 접할 때면 때론 미칠 것 같은 기분도 든다.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판독 불가능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화성인이 내려와서 책을 썼어도 그처럼 어렵게 쓰지는 않았으리라. 덕분에 지금도 온종일 매달려서 고작 한두 쪽 읽는 일이 다반사하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내가 매우 평범한 두뇌를 가졌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작가로서 치명적이다. 그래서 나는 인문고전을 읽지 않을 수가 없다. 나의 두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주는 책은 인문고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민망한 말이지만 나는 끝까지 살아남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인문고전을 읽는다. 쉽게 말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 억지로 인문고전을 읽는 셈이다. 참 귀엽다. 내 방 책꽂이에는 인문고전이 가득하다. 그 책들을 볼 때마다 나는 열등감을 느낀다. 읽은 책보다는 읽지 못한 책이 더 많다는 사실. 어떤 책들은 구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첫 페이지를 넘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감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책이 단 한 권도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좀 더 내밀한 고백을 하자면 나는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내가 바보라는 사실을 알았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자신이 잘났다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일 수 있다. 책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니 말이다. 나 역시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런 독파하는 인문고전이 늘어나면서 저절로 사라졌다. 플라톤의 소피스테스를 읽을 때의 일이다. 아마도 2002년이었을 것이다.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은 있다. 라는 소피스트들의 주장은 틀리고 없는 것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없는 것은 없다라는 플라톤의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논박이 펼쳐지고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해하고 싶었다. 책을 몇 차례 되풀이해서 읽고 따로 노트 정리를 하고 다시 종이 한 장으로 요약했다. 종이를 몇 달 동안 들고 다니면서 읽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만 월컵 눈물을 쏟고 말았다. 그리고 내가 바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행스럽게도 플라톤의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로 소피스트적 논박, 형이상학을 읽고 물론 이 책들도 죽기 살기로 읽었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과 니체의 플라톤 이전의 철학자들 그리고 칼 포퍼의 파르메니데스의 세계를 읽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내가 바보가 아니라 지극히 정성임을 알게 되었다. 나의 권고로 인문고전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나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소위 독서광이라는 사람들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나마 쉬운 플라톤의 초기 저작도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읽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세상에 이렇게 난이한 책이 다 있어. 몇몇은 내가 좀 읽는다는 자부심을 하나로 살았는데 그 자부심이 플라톤 앞에서 처참하게 박살났다. 서양 철학 고전의 세계를 알게 해준 이 지성이 원망스럽다는 식의 말까지 했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칸트, 하이데거를 읽다가 악 하는 소리를 지를 사람도 있었고 열등감과 좌절감이 분노로 변한 나머지 책을 찢어버린 사람도 있었다. 눈물을 흘린 사람은 매우 많다. 그들 중엔 의사, 약사, 판사, 변호사, 대학 교수, 아나운서, CEO, 작가, 기자, 칼럼니스트, 평론가, 독서 지도사, 독서법 강사, 독서 전문 기고가 등이 있었다. 사정이 이와 같으니 혹시라도 인문 고전을 읽다가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고 에베레스트 산이나 태평양 한가운데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당황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신호이니까. 최근 출간된 책들, 특히 인문교양서와 경제경영서는 손에 너무 쉽게 잡히는데 인문 고전은 왜 그렇게 손에 잘 안 잡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책상 위 운전석 옆 좌석, 가방 속 침대 머리맡 등 손이 자주 가는 곳에 예외 없이 인문 고전을 놓아두었다. 그런데 내 손에는 다른 책이 들려있을 때가 더 많다. 특히 만화책이. 한때 그런 자신을 보면서 곤혹스러운 감정을 느끼곤 했다. 이어 실망, 좌절, 분노, 슬픔 같은 감정에 빠져들곤 했다. 그러나 헤겔과 비트겐슈타인을 만나고 그런 감정으로부터 적잖이 자유로워졌다. 헤겔은 베스트셀러 소설가이었다. 그는 어떤 인문 고전보다 당시 베스트셀러 소설가였던 요한 티모테우스의 글을 즐겨 읽었다. 지인들이 걱정할 정도로 푹 빠져 있었다. 비트겐슈타인은 싸구려 탐정 소설 광이었다. 제자이자 친구였던 노먼 멜컴에게 보낸 편지들에 이렇게 썼을 정도였다. 자네로부터 탐정 잡지를 받아보는 건 멋진 일일 될 걸세. 요즘엔 그걸 구하기가 무척 힘이 드네. 마치 내 마음에 허기가 지는 기분이야. 탐정 잡지 안에는 정신적인 비타민과 칼로리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네. 만일 미국이 우리에게 탐정 잡지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철학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라네.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탐정 잡지는 최근에 다시 읽을 때 나는 또다시 너무 좋아져서 진심으로 작가에게 편지를 써서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네. 헤겔과 비트겐슈타인의 독서 취향을 알게 된 이후로 나는 인문 고전보다는 신간서적보다는 만화책을 좋아하는 나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나는 천재도 아니지 않은가. 나는 지극히 평범한 두뇌를 가진 사람일 뿐이다. 이런 내가 천재들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인문 고전의 세계에 과감히 발을 들여놓을 용기를 냈고 지금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문 고전 독서에는 두뇌를 변화시키는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자신할 수 있다. 만일 누구든지 인문 고전, 특히 철학 고전을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뗀다면 그 사람의 두뇌는 반드시 변화한다. 그리고 오랜 세월 꾸준히 인문 고전 독서를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두뇌가 혁명적으로 변화한다. 이는 역사 속의 천재들이 증명한 것이다. 정치, 경제, 경영, 문학, 수학, 과학, 미술, 음악, 건축 등 각 분야의 대표적인 천재치고 인문 고전에 깊이 빠지지 않았던 사람은 없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누구든지 자신의 두뇌를 지금보다 몇 단계 높은 차원으로 교육시키고자 한다면, 나아가 천재 영역에까지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문 고전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문 고전은 짧게는 100에서 200년, 길게는 1000년에서 2000년 이상 된 지혜의 산삼이다. 이런 지혜의 산삼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두뇌가 어떻게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겠는가? 처음에는 어렵기만 했던, 아니 차라리 고문처럼 느껴지던 인문 고전이 어느 순간 기막히게 재미있어지기 시작하고 두뇌 속에 그 재미를 맛보는 순간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해 나가다 보면 마치 벼락처럼 두뇌가 충격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4차원적인 경험이므로 0.1초 아니 0.0001초일까 그 초순간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두뇌는 완벽하게 변화한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그 환상적인 경험을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인문 고전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이다. 간절함과 사랑이다. 인문 고전을 읽을 때 글자만 읽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면적인 책 읽기에 불과하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입체적인 독서로 넘어가야 한다. 진정한 독서는
인문고전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문장 뒤에 숨어있는 천재 정신을 만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 깨달음이 있는 책 읽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런 독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발버둥치다 보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천재 정신에 근접한 독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 쉽게 말해서 하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인문고전은 제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인간이 쓴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한편으로 사랑이 간절함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랑은 곧 인문고전 독서의 목적과 관계된다. 나는 왜 인문고전을 읽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천재가 되기 위해서, 창조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등등. 그렇다면 왜 천재가 되어야 하고, 왜 창조적인 사고를 해야 하고, 왜 업무 능력을 높여야 하고, 왜 회사를 잘 경영해야 하고,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유일무이한 답은 사랑이어야 한다. 내 경우를 예를 들면 인문고전을 읽다가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인문고전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자주 묵상했다. 물론 처음에는 무시만 당하는 무명 작가로 살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 끝은 아니었다. 끝은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세상을 위해서였다. 진심이다. 진실로 진심이다. 나는 언제나 미래의 무수한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머리 싸매고 인문고전을 읽었다. 때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장 때문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내 수준을 높여야 독자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고 독자들이 힘이 되고 그 아름다운 힘들이 모여서 세상을 보다 밝게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난공불락처럼 여기지던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느 순간 기적처럼 깨달아지는 경험을 자주 했다.